적자, 적자, 또 적자. 이런 젠장. 노트북 화면 가득 빨갛게 박힌 숫자들이 석진의 눈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고 절망적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팜투마켓 오픈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모든 것이 예상치 못하게 꼬여버린 상황.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는 것처럼 그의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50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금을 받았지만 이제 그 돈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아니야. 그는 텅 빈 사무실에서 중얼거렸습니다. 1년 전 그는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IT 기업에서 촉망받는 팀장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연봉, 탄탄한 미래.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늘 진짜를 하고 싶다는 열망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꿈꾸던 팜투마켓은 단순한 온라인 쇼핑몰이 아니었습니다.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하는 소규모 농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플랫폼. 중간 유통 과정을 없애 농민들은 정당한 이익을 얻고 소비자들은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모두에게 이로운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수십 군데의 투자사를 찾아다녔고 마침내 엔젤 투자자로 불리는 한 사업가에게 5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석진아, 그만둬. 꿈, 좋은데. 현실을 봐야지. 회사를 왜 그만두니? 너 같은 인재를 찾기 힘든데. 부모님, 친구들, 심지어 직장 상사까지 모두 그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의 걱정 어린 시선을 뒤로하고 과감히 사표를 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시스템 개발, 마케팅, 물류 네트워크 구축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초기에는 적자가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날마다 줄어드는 통장 잔고는 그의 심장을 옥죄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돈은 50억 원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숙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드리워져 있었고 목소리는 불안에 떨렸습니다. 석진아, 엄마, 이렇게 일찍 왜? 해숙은 석진의 맞은편에 앉아 아들을 뚫어지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얼마 전 달 서우로부터 석진이 회사를 그만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습니다. 너 회사 관뒀다면서? 서우한테 들었어. 해숙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이혼 후 모든 것을 잃은 절망을 경험한 터라 아들이 자신과 같은 길을 걷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너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엄마, 50억이나 받아서 사업하는 거잖아.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거야? 해숙이 석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차가움이 석진의 심장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석진은 어머니의 깊은 걱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단순히 아들을 향한 걱정이 아니라 지난날의 아픔과 불안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믿어주세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해숙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그만두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내가 몰라. 해숙은 10년 전 남편의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빚쟁이들에게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그때의 절망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꿈이에요. 팜투마켓으로 정말 좋은 일 하고 싶어요. 석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해숙은 아들의 진심을 믿고 싶었지만 노트북 화면을 가득 채운 빨간 숫자들이 그녀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이미 이렇게 적자인데 50억이 며칠 만에 이렇게 줄어든다고.
석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이 초기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엄마,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돈만 더 나갈 거야. 해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이 맺혀 있었습니다. 석진아, 엄마는 너무 무서워. 아빠랑 이혼한 지 얼마나 됐는데. 이제 너마저 실패하면 어떻게 해? 석진은 어머니의 진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단순한 걱정을 넘어선 삶의 모든 것을 걸고 버텨온 한 사람의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엄마 믿어주세요.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석진이 해숙의 손을 잡으며 확신에 찬 눈빛을 보냈습니다. 해숙은 그런 아들의 눈빛에서 확신과 동시에 감춰진 불안감을 읽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그녀는 속으로 되뇌며 걱정했습니다. 그때 석진의 핸드폰이 다급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서우였습니다. 서우의 목소리는 다급함을 넘어선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여보세요? 석진 씨, 큰일 났어요. 투자자들이 철회한다고 해요. 서우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이는 듯 했습니다. 석진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당장 만나자고 해요. 팜투마켓의 사업성이 불투명하다고요. 전화를 끊은 석진이 해숙을 바라보자 해숙의 얼굴에는 그래, 이럴 줄 알았어라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아들을 향한 실망과 함께 자신의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씁쓸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엄마, 됐어. 어떻게 될지 지켜볼게. 하지만 실패하면 그때는 엄마 말 들어야 해. 해숙은 냉정하게 말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혼자 남은 석진의 눈에 노트북 화면에 빨간 숫자들이 더욱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나? 석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꿈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같은 시각 경찰서 조사실. 무철이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2명의 형사가 서류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조사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무철은 자신을 향한 형사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날카롭다고 느꼈습니다. 한무철 씨, 장태풍 계좌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형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무철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들켰나? 그의 손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네. 장태풍이 검거되기 직전 그의 계좌에서 큰 돈이 인출됐어요. 5억 원이라는 거액이 말이죠. 형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은 무철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무철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는 장태풍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장태풍이 규태를 협박하기 위해 만든 가짜 복권 사건의 해결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무철은 최대한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래서요? 다른 형사가 무철의 태도를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장태풍 계좌에 있는 돈은 왜 건드린 겁니까? 그 돈 장태풍이 당신에게 준 겁니까? 저는 모르겠는데요. 무철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모른다고요? CCTV에 당신이 나와 있는데. 장태풍의 지시를 받고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모습이 찍혔어요. 무철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CCTV. 그럴 리가 없는데. 그는 장태풍이 경찰에 검거될 것을 예상하고 모든 증거를 없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CCTV라는 변수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피해자예요. 장태풍한테 당한 거라고요. 무철이 발버둥 쳤습니다. 그의 외침은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피해자가 왜 가해자 계좌에 손을 댔겠어요?
형사의 논리적인 추궁에 무철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장태풍이 규태를 협박하기 위해 가짜 복권 사건을 꾸몄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말하는 순간 그 역시 장태풍과 한통속이 되어 규태를 속였다는 죄를 인정하게 될 테니까요. 장태풍과 공모해서 규태 씨를 속인 거죠. 형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철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이것까지 알고 있지? 그는 장태풍이 규태를 속이는 과정에 자신이 일부러 개입했다는 사실까지 형사들이 알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진짜 피해자라고요. 규태를 속이려던 건 장태풍이었다고요. 무철이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럼 증명해보세요. 장태풍과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세요. 당신이 왜 장태풍과 한통속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모든 것을 말하세요. 무철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장태풍을 붙잡아 협박한 것은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덫에 걸린 쥐처럼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형사들이 나가고 무철이 혼자 남았습니다. 조사실의 차가운 공기가 그의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무철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날의 모든 잘못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고 미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동시에 확고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무철아. 미자야. 미자가 무철에게 달려와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품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따뜻하고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미안해. 또 이런 일로. 무철이 미자의 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됐어. 그런 말 하지 마. 변호사 선임했어. 최선을 다해볼 거야. 미자의 말에 무철은 조금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전 9시 법무법인 사무실. 대식이 변호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무철이 보낸 고소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고소장의 내용이 그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김대식 씨, 상황이 좀 심각해요. 무철 씨가 절도죄로 고소했는데. 절도라니요. 제가 언제 절도를 했다고요? 그건 제 복권이었어요. 대식은 펄쩍 뛰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철 씨는 그 복권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권을 당신이 가져갔다는 증거로 CCTV 영상과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대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철이. 그놈이 정말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그건 제가 산 거라고요. 대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지만 변호사의 냉정한 눈빛에 주춤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구매 영수증이나 목격자라도. 변호사의 질문은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대식은 말을 잃었습니다. 복권을 산 지 너무 오래되어서 영수증도 없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취약한 위치에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최대한 증거를 찾아보세요. 아니면 합의를 고려해 보시고. 합의라니요? 당첨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조건으로요. 대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철이 그놈. 정말 끝까지 가려는구나. 그는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때 대식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병원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대식 씨. 큰일 났어요. 혜숙 씨가 쓰러지셨어요. 병원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에 대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응급실에 계세요. 빨리 오세요.
전화가 끊어지고 대식은 변호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급히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왜 이렇게 한꺼번에? 그의 마음속에는 걱정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무철과의 소송도 해숙의 상태도 모두 그를 짓눌렀습니다. 같은 시각 규태의 부동산 사무실. 규태는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때 직원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뉴스 보세요. 직원이 켠 TV 뉴스 화면에는 장태풍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투자 사기 혐의로 장태풍 검거. 피해액 수백억 원 추정. 규태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졌습니다. 그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장 대표가 사기꾼이었다고. 규태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규태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급히 핸드폰을 꺼내 장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 라는 안내음만 들려왔습니다. 그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럼 대운빌딩은? 규태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장태풍에게 건물을 넘기려던 계획도 모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등기 못하고 잡혀갔으니까. 아직 대운빌딩은 내 거야. 하지만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무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곧 진실이 드러날 텐데. 어떻게 해야 하지? 그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금옥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규태 씨, 뉴스 봤어요. 정말 그 사람한테 투자했어요. 규태가 고개를 끄덕이자 금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얼마나 투자했어요? 전부. 가진 돈 전부. 규태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았습니다. 금옥의 얼굴은 절망으로 물들었습니다. 임신한 상황에서 아이 아버지가 모든 돈을 잃었다니. 어떡하죠? 금옥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규태는 금옥에게 사과했습니다. 금옥은 절망에 빠진 규태를 보며 걱정했습니다. 이제 정말 어떻게 되는 거지? 저녁 7시 규태의 집. 규태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무철이 진실을 알고 있고 장 대표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면 자신의 비리도 들통날 것이 뻔했기에 도망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딩동딩동.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하자 금옥이 서 있었습니다. 규태 씨, 무슨 일이에요? 어디 가려는 거예요? 금옥의 얼굴은 단단했습니다. 그게 잠시 여행을. 거짓말하지 마세요. 도망가려는 거죠? 금옥은 규태의 집안을 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규태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울렸습니다. 딩동딩동딩동. 이번에는 더 급했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진태가 서 있었습니다. 형, 문 열어. 급해. 진태가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형, 큰일 났어. 무철이가 형을 찾고 있어. 규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철이가? 정말? 응, 표정이 장난 아니었어. 형이랑 무슨 일 있어? 진태와 금옥의 걱정스러운 시선이 규태에게 쏠렸습니다. 사실은. 규태가 입을 열려던 순간 현관문이 더 강하게 울렸습니다. 쾅쾅쾅. 규태야. 나다. 안에 있는 거 알고 있어. 나와. 익숙한 무철의 목소리였습니다. 규태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규태는 절망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무철과의 마지막 대면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규태의 집 현관 앞. 무철이 차가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규태야, 언제까지 숨을 거야? 나와서 얘기하자. 규태는 진태와 금옥에게 잠시 나가 있으라고 부탁한 뒤 혼자 문을 열었습니다. 무철이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 다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무철아, 규태야.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팽팽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운빌딩 말이야. 무철의 날카로운 눈빛에 규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언제부터 나를 속였어? 규태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도와주려던 거였어. 내가 죽은 줄 알았어. 도와준다고? 내 건물을 가로채면서 42년 우정이 그 정도였나? 무철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규태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42년을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거야? 무철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어. 그때 규태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철아. 빌게. 진심으로 빌게. 일어서. 이렇게 하지 마. 무철은 복잡한 감정으로 규태를 바라봤습니다. 분노와 동시에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항상 너한테 밀렸어. 규태는 진심을 털어놨습니다. 넌 건물 주고 나는 세입자. 넌 성공하고 나는 실패. 한 번만 너보다 위에 서고 싶었어. 무철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런 마음이었다니. 바보 같은 놈. 그런 걸로 뭘 알아. 정말 바보 같았어. 규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무철아. 나 정말 후회해. 매일매일 후회했어. 무철은 친구의 진심을 느꼈지만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규태야. 후회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건 아니야. 내가 한 일의 대가는 치러야 해. 규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대운빌딩부터 돌려받을 거야. 그리고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거고. 무철아. 제발. 금옥이가 임신했어. 무철은 놀랐지만 이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내가 생각했어야지. 배신할 때. 무철은 규태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섰습니다. 무철아. 규태의 절규가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30분 후 부뚜막. 진태는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규태와 무철의 대화가 어떻게 끝났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때 무철이 들어오자마자 진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철이 형. 우리 형이랑 잘 얘기됐어요? 진태야. 규태 어디야? 무철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형이요? 집에 있지 않나요? 집에 없어. 어디 갔는지 알아? 진태는 놀랐습니다. 규태가 사라진 것인가? 모르겠는데요. 혹시 자주 가는 곳 없어? 무철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 민들레요? 거기 가봤는데 없더라. 무철은 초조해하며 부뚜막을 나섰습니다. 지금은 규태부터 찾아야 해. 무철이 나가고 진태가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진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규태였습니다. 형. 진태야. 나 잠시 어디 좀 갈게. 규태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어디요? 무철이 형이 찾고 있어요. 말 못해. 혹시 무철이가 물어보면 모른다고 해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진태는 무철에게 알려야 할지 아니면 형을 보호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규태와 무철 사이에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